돈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그냥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회사 오픈하고요. 정말 정신없이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바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신선한 자극 같습니다. 저는 눈 뜨면 아침, 그리고 출근하면 월요일, 퇴근하면 금요일. 너무 바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쁜 건 이제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도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세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작가가 얘기하기를 이 혼자 떠나는 여행이 고독한 듯 하지만 때론 자유와 그리움, 외로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자신이 여유가 없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설립하는 그 이전까지 시간이 좀 남으면 혼자서 전국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 뭐 가족에게 얘기를 했더니 내기가 붙은 거예요. 저는 한 보름 정도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겠냐라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심지어 하루 만에 돌아온다라고 베팅을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주변에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혼자 떠나는 여행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람일 수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쩌면 이제 밖에서는 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한 적도 있잖아요. 네. 녹화를. 저는 그 마스크를 썼을 때 이게 정말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이 마스크를 벗게 됐는데 뭐 어려웠던 점은 마스크를 썼을 때 이 발음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마스크를 쓰니까 더 발음이 안 좋았고 또 우리가 화상 연결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연결 도중에 시청 직원분들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좀 민망한 경우가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에 누가 와가지고 멈춘 적도 있지 않았어요? 아, 네, 잠깐. 저는 마스크를 쓰고 녹화를 한 경험은 이상하게 피해 갔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은 없고 다만 우리 생각해 보면 초창기 때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우한 교민들이 들어오는 걸 갖고 막 경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그 기억이 좀 남고요. 또 마스크 대란. 마스크 때문에 뭐 약국을 뺑뺑 돌면서 줄을 서고 한 번에 뭐 몇 장 살 수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고 했던 게 앞으로 계속 뭐 이제 그때는 그랬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 꺼진 거리 풍경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땀범벙된 의료진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고요.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뭐 각종 방역 지표가 뭐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설한 씨가 이제 지난해부터 빵의 도시 선언을 했잖아요. 호두과자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천안 호두과자 외에 3일간 보통 그 매출액의 25% 정도는 상승을 했다. 하고 좀 특이해요. 보통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대선이 끝이 났고 이제 곧 지방선거잖아요. 방송이 이제 4월 16일 날이 첫 방송일인데 뭐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먼저 두 분은 지난 대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천안 아산을 비롯한 이 충남 전 지역의 그 대선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 충남서 강세였다. 하지만 그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천안시 서북부와 아산은 제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충남 전체 투표수가 132만 5천 표 정도 했는데 이 중에 윤 당선인이 한 5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45%를 차지해가지고 6.1%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천안이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선거구는 16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젊은 층이 많은 천안시 서북구하고 아산만 윤석열 당선인이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14개 선거구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매우 높게 차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는 이 대선 결과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분간은 허니문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 허니문 기간 내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약간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각종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하락하는 좀 추세가 있고 그게 지방선거까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득표 결과 두 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결과인지. 충남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사실상 21대 국회의원에 이제 천안 3명, 아산 2명, 이 중에 이제 민주당이 4명이거든요. 충남 전체로는 11명 중에 6명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이 민주당이 도지사를 비롯해서 15개 시군 중에 13명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선에 들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치우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항상 가운데 편을 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좀 강세를 보일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이제 균형을 맞춘다. 네. 결과는 뭐 예상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동남구에서는 승리하고 서북구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요 구도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 전체적인 합산을 했을 때 이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설 것이다라는 부분은 전 솔직히 예상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어느 정도 지금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 이제 한창 예비후보 등록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직 단체장들 빼고는 어느 정도는 등록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5일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장에 1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이 중에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5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아산시장에는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이 중에 민주당이 1명, 국민의힘이 6명입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천안에서 총 2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아산에서는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의원은 천안은 42명, 아산은 29명이고요. 지금 이렇게 열거한 분들을 다 합치면 122명이거든요. 전 이분들을 다 기억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 늘어날 거죠 이제 여기서. 네, 더 늘어나겠죠. 뭐 대선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 선거운동이 잠정 중단됐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현역들에게는 조금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 초년생, 뭐 처음 뛰어든 분들, 인지도가 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불리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경제 분야, 문화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정치 분야만 유독 변화가 없고 개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 공천 확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후보자들은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당에서 이제 대선에 집중해야지 개인 선거는 하지 마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무척 지금 답답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 신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판인 건 분명하고요. 반면에 현직들은 뭐 이제 충분히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현직 중에서는 지금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이 천안, 아산, 뭐 충남, 도를 따지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최대한 뒤로 미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후보 등록이 5월 1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월 초 뭐 요 정도 저는 그 현직들의 예비 후보 등록 내지는 뭐 이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출마자 입장에서는 이 현직들이 자기 당 현직들이 좀 나서줘서 본인 그 선거운동을 같이 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장, 단체장 그리고 시도의원, 기초의회까지 어쨌든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렇죠. 한 당에서. 근데 이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 같이 이제 손잡고 뛰어줘야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나서고 있으니까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관심은 이제 공천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공천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천 일정을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정당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기자가 잠깐 말씀했지만 이거 공천 일정을 훨씬 당겨놔야 그 제대로 된 뭐 선거운동도 좀 할 거고 자기도 알릴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먼저 좀 지적 좀 하고 싶고요. 일단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4월 17일 날 광역 기초의원 공직자 후보자 역량 강화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을 본다는 건데요. 요게 끝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확정이 4월 21일과 22일 날 있고요.
공천자 대회라고 모든 공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5월 11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면은 뭐 이제 후보자들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국민의힘과 비슷한 시기 내지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전망해 봅니다. 아무래도 대선에서 진 영향도 있을 거고 공천 시기는 그렇죠. 민주당 충남도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후보 등록 신청비 뭐 그냥 흔히 이제 공천 심사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후보 등록 신청비죠. 그러니까 일명 그 공천 심사비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충남도당 같은 경우는 1일 날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500만 원, 그리고 광역의원이 3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이 200만 원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4년 전에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이 300만 원, 그리고 광역의원이 2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200만 원씩 오른 겁니다. 뭐 이 금액은 저도 좀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이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금액은 그 민주당 서울시당 그리고 경기도당 같은 경우는 7회 때와 똑같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남이 높은 거죠. 문제는 또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당에 특별 당비로 귀속돼서 반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비 후보가 후보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용을 이제 수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특히나 이게 기준점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각 지역별로 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그만큼 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거 비용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포함 안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비용이 포함되면 그렇죠.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이 내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보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선 심사비도 각 지역별로 제각각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나와서 공천 심사를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인데 그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 후에 뭐 좀 겸손해야 되는데 또다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말하기를 좀 꺼려해요. 사실상 심사를 앞둔 만큼 그렇죠. 네. 굳이 이런 거에 논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후보 입장에서 이걸 강력히 어필하기 어려운 거는 당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비용을 측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뭐 들어요. 후보로 지금 공천 심사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당에서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올렸다고 적극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당 측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서울시당 그리고 경기도당 같은 경우는 출마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공천 심사 과정에서 좀 쉽지만 너무 출마자가 많다 보니까 그 공천 경쟁자들을 세분화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 그러면서 충남이 먼저 했지만 대전과 충북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충남도당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뭐 이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전라도, 광주 이쪽에서 가장 비싸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그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것도 좀 합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후보가 많으면 네. 박리담회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더 낮아져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되는데 네. 뭐 아무튼 후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얼마예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광역 기초단체장이 300만 원, 네. 광역위원이 210만 원, 기초위원이 110만 원 뭐 이렇게 책정돼 있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비교했을 때 뭐 한 30% 가까이 좀 저렴한 비용이 아닌가 싶은 두 개 당이 뭐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다고 이거 가격 보면서 당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뭐 이거는 이번에 선거구 획정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공천도 답답하지만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답답한데 이 후보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떼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정치는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 문제는 우리가 아마 매번 그 선거 있을 때마다 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40여일을 앞두고도 깜깜이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
그 지방선거에서 충남에서는 4곳의 선거구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해당 지역은 천안, 아산, 서천, 금산입니다. 이 중에 이제 인구수가 늘어난 천안과 아산은 이제 10개와 4곳의 선거구가 있는데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이와 반대급부로 서천과 금산이 이 선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5월까지 그러니까 후보자 공천이 거의 확정되기 전에 그때나 이제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늘어날지 좀 전망이 되나요, 유 기자? 분명한 건 천안과 아산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 번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라는 뭐 기사를 접하거나 제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천안은 기초의원 25석, 광역의원은 지역구만 10석, 아산은 기초의원이 16석, 그 광역의원은 지역구만 4석 이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 뭐 기초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뭐 한두 석씩 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만 해봅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야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후보 등록이 5월 12일부터니까 그 전에는 뭐 어쨌든 빨리 결정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구별 쟁점, 뭐 이슈, 뭐 이런 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충남도지사와 천안시만 놓고 봤을 때는 현역 단체장이 다시 입성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충남 정당 지지도만 놓고 봤을 때 양승조 지사가 좀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전망을 해봅니다. 반면에 박상돈 시장은 특별하게 그 경쟁 구도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덩달아서 국민의힘이 천안시에서 정당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또 하나 그 박상돈 시장이 특별하게 어떤 뭐 데미지를 얻을 만한 이런 케이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박상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긋한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보궐선거로 입성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재선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 좀 관대한 그런 풍토가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아산시장은 그 현 오세훈 시장의 수석 여부가 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뭐 1.71%포인트 이렇게 좀 초박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타이틀을 누가 가져갈지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를 대변하듯 현재 그 아산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뭐 7명이나 됩니다. 그럼 지방선거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특정 캐릭터 이 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오픈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픈런 하면은 그 어떤 특정 그 고가의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사기 위해서 그 앞에 매장에서 문을 열기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산에서도 그런 현상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줄을 한 100m 간격을 섰더라고요. 전 그래서 도대체 이른 시간에, 출근 시간에 봤는데 왜 이런 줄이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포켓몬스터 나오는 빵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형마트에서는 아침 9시부터 번호표를 갖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은 10시 15분부터 하는 거고요. 근데 맨 앞에 계신 분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침 7시 45분부터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빵을 제가 그래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 봤어요. 얼마인가. 그랬더니 6개 이 번들로 묶여있는 상품이 7,000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스티커가 5,000원씩 팔린대요. 저는 뭐 지금 나오는 빵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 국진이 빵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빵이 맛있어서 저는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두 분은 뭐 어릴 때 그런 기억 없어요? 아니면은 뭐 빵집에서 미팅을 했다거나? 빵집에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팅 같은 걸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나이 많이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빵집에 대한 추억일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학교였습니다. 전 정문 인근에 HAITAI 빵집이라는 영어로 그때 써 있었어요. 그 빵집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혜태 빵집이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영어를 모르니까
계속 하이타이 빵집이라고 저는 하고 다녔던 거예요. 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타이 빵집이라고 읽었던 거죠. 저희가 지금 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안 씨가 이제 지난해부터 빵의 도시 선언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해부터 그 천안시가 이제 빵의 도시 브랜드화에 나섰는데 이 우선 10월 10일이 빵빵데이입니다. 날짜 숫자 중에 0, 0, 이 빵이 2번 반복한다는 점을 착안했는데 이 빵빵데이라는 것을 그 상표 출원에 착수해서 지난해 12월에는 상표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빵빵데이는 이 천안을 빵의 도시다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의 도시. 뭐 어떤 분들은 생소하다, 생뚱맞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명분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유 기자부터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천안은 그 호두과자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천안 호두과자 외에 천안도 대표할 만한 몇몇 그 빵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 빵집들과 결합해서 호두과자, 그 빵집 요게 결합하면 충분히 빵의 도시 이미지를 갖기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그 빵이라는 것이 제가 좀 역사,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신석기 시대부터 이 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고 사실상 지금은 쌀 소비보다도 밀가루, 이 빵,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즐겨 먹는 것이 바로 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 빵빵데이를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제품이 아닌 전체적인 어떤 도시 브랜드를 이미지를 구축한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행사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3월 26일에서 28일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베리베리는 뭐 딸기를 지칭하는 거고요. 지역에서 생산한 딸기를 사용해서 뭐 빵이나 제과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결국엔 제과 제빵 업계와 그 지역의 딸기 농가들의 상생 뭐 이런 목적이 좀 있었고요. 축제에는 지역의 44개 제과 업체가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10%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참가자들은? 축제를 위해서 딸기 앙금 호두과자가 준비가 됐거든요. 이게 영업 종료 전에 다 소진이 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빵빵데이라는 개념을 아직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이게 뭐 단일 행사로 정도로 특정 업체의 뭐 행사로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서 이 부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딸기빵을 맛봤다. 이것이 시민들의 공통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직접 딴 딸기를 아낌없이 넣어서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정말 맛이 있었다. 그럼 뭐 케이크보다는 딸기가 맛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이번 베리베리 빵빵데이는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천안시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3일간 보통 그 매출액의 25% 정도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했고 체험단의 그 98% 정도는 다 매우 좋았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빵빵데이 소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빵빵데이, 뭐 빵의 도시 관련해서 천안시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 오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대한제과협회 천안시 지부 권혁진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한제과협회 천안시 지부장 권혁진입니다. 간단히 해주셨는데 제가 좀 소개를 좀 덧붙이자면 서울국제빵과자전 대상 예.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1위 네. 그리고 세계 3대 월드 패스트리컵 준우승 네.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 네. 혹시 요거 빠뜨려서 좀 세워난 거 있으시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매일 이 빵을 구우실 텐데 오늘도 혹시 빵을 구우셨나요? 오늘은 여기 나온다고 해서 좀 긴장되기도 해서 솔직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네. 매장을 오픈하고 네. 닫을 때까지 계속 빵을 구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빵을 만드는 시간은 식사 시간 포함해서 그냥 9시간 전후. 뭐 이렇게 좀 작업이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작업이 잘 될 때는 좀 짧게 끝낼 수도 있고 그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의하에 움직이는 거고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빵집은? 가장 빵이 많은 시간은 한 11시부터 해서 1시 사이가 빵이 제일 많고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소비가 되죠. 그때 갖고 온 빵이 많이 가장 많죠. 나올 종류별로. 때. 예. 제가 옆에 천안시 지부 지부장으로도 활동하신 거 없는데 네. 단체에 대해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요. 협회 같이 해서 뭐 기술 공유하고 뭐 그분들이랑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요. 봉사활동이라 하면 매달 모여서 그 베이커리 대표님들께서 매달 모여서 빵을 만들고 있고요. 1년 연간 따져보면 빵으로는 한 14,500개 정도, 케이크는 한 500-600개 정도 만들어서 좋은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부에 활동하는 제가 업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40개 업소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총 제과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천안의 업소는 한 3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프랜차이즈는 한 60개 정도. 하나씩 전체는 한 300여 개. 네. 그 중에 우리가 140개 정도가 네, 네. 회원이고 네. 그 중에 프랜차이즈는 60개. 예, 60개인데 그 중에서도 한 반 정도만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아, 네. 개인 제과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이게 천안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시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천안이 좀 독특하고 좀 특이해요. 음. 보통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프랜차이즈가 가입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포도과자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한 140개 정도가 되는 건데요. 좀 다르죠. 여러 색깔의 빵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재밌기도 하고 조율도 정말 잘해야 되고 생각도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예. 지금도 얘기하시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개인 빵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은 협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행사장도 가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제가 취재를 가봤을 때 보면은 되게 화합이 잘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봉사활동 하러 오는 거고요. 봉사활동으로 하러 올 때는 대표가 아닌 그냥 회원으로서 그렇게 와주심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단체를 소개하면서 뭐 기술 공유라는 단어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의 레시피를 다른 이제 경쟁 업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 같이 나눈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빵의 도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베이커리 대표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같이 하거든요. 빵의 도시 천안을 만약에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분께서 제과점을 찾아갔을 때 역시 빵의 도시 천안은 다르구나. 그래서 각각의 대표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술 공유는 하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를 저 같은 경우 준비를 해가면서도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또 저 같은 경우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안 이제 네. 제과업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뭐 이런 상승 효과가 네, 있을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네. 타 도시에서도 천안에 방문했을 때 역시 빵의 도시 천안이구나, 다르구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 네. 천안에서 이제 열렸잖아요. 네. 지부장이셨으니까 이제 주최하는 입장에서 네. 행사 잘 됐나요? 행사 자체는 좋았죠. 네. 근데 좀 더 많은 회원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참여를 참여를 덜 해주셔서 좀 아쉬웠죠. 좀 더 많은 회원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 농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매장에서 10% 할인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선택 사항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회원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아마 그 행사에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10월 10일이 빵빵데이고 이번에 했던 건 베리베리 빵빵데이라고 네. 해서 네. 천안 지역 그 딸기 네. 이거를 재료로 해서 뭐 제빵이나 뭐 네. 제과나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기획한 건 누가 먼저 제안을
하셨던 거죠? 빵빵데이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는 천안시청의 식품안전과에 계신 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부활해 보면 어떻겠냐, 빵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제의를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베리베리 빵빵데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축제를 제가 좀 보고 왔었거든요. 보고 오면서 이제 막연한 축제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그 축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지역 농가분들한테 이야기를 건넸고요. 그리고 천안시 그 식품안전과에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셔서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이번에 진행됐던 겁니다. 그럼 축제 기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어떤 건가요? 호두 과자요. 호두 과자. 호두 과자. 네. 의외네요. 왜냐면 베리베리 빵빵데이라고 하면 베리라는 것이 그 딸기를 의미하는 거라. 예. 프랜차이즈나 동네 빵집이나 딸기를 뭐 생과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두 과자만큼은 기존의 앙금, 파당금 거기에 국한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호두 과자 업체를 참여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앙금을 딸기 앙금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준비한 그 딸기 앙금이 모두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장에서 딸기 앙금 호두 과자를 만날 수가 있나요? 얼마 전에 그 호두 과자 대표님들을 좀 만났었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자. 축제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호두 과자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자. 호두 과자의 뭐 사계절 뭐 이런 걸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사계절이라는 게 사계절 과일을 갖다가 그렇죠. 팥 앙금 대신 넣는다는 얘기죠. 팥앙금하고 믹스를 하는 거죠. 믹스를 하는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믹스를 해서 앙금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시즌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시즌 상품이 뭐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뭐 메론, 수신 메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게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과, 뭐 배, 그리고 거봉포도 뭐 이런 쪽도 유명한 고장인데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냥 봄에는 딸기를 했잖아요. 네. 그 여름에는 포도가 입장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을에 보니까 가을에는 뭐니 해도 밤이잖아요. 광덕에도 밤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호두도 있지만 그래서 밤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지다 보니까 팥 이렇게 하면 호두 과자의 사계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천안하면 또 유명한 게 배도 있잖아요. 배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볼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치르면 우리 업계에서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네. 통해서 뭐 매출이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원했던 걸 좀 어느 정도는 얻으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업소들 보니까 한 20-30% 정도는 매출이 올랐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주말이나 뭐 휴무 이런 날에는 외부에서도 이제 그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아마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행사에는 그 44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네.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그 업소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됐고 그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아마 10월 10날 빵빵데이 때는 이걸 보시고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좀 베리베리 빵빵데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악착같이 준비했거든요. 네. 뭐 앙금을 뭐 직접 앙금 공장 가서 들어가서 뭐 끓이고 끓이다가 실패하면 막 버리고 그렇게 막 맨날 한 거의 날 새서 움직인 게 한 일주일은 넘을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발적인 참여 업소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근데 하고 나시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게 보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그 베리베리 축제를 하자 했을 때 긴가민가 하셨어요, 다들. 근데 이번에 그 뭐 잼 10,000병을 끓였고요. 딸기로 원물로 얘기하면 2톤이 넘거든요. 그거를 다 손질을 같이 해주셨어요. 해가면서 처음에는 되겠어? 중간에는 이거 좀 귀찮은데? 근데 나중에 끝날 때 되니까 야, 하길 잘했어.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다음에 빵빵데이 때는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한 것도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매출이 업소마다 한 25% 정도는 올랐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랬나요? 실제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업소도 많고요. 네.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도 이제 일일이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대표님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반응이 괜찮으셨습니까? 했더니 다들 뭐 20, 30%는 다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거는 당일 매출 상승 효과가 그 정도에다가 네. 재방문객까지 네. 감안하시면 훨씬 더 그 업주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아닐까. 업주도 업주지만 이제 빵의 도시를 좀 더 이제 정착화시키는데 그렇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잘 됐다는 걸 보여줬던 게 제가 취재를 잼 만드는 데 가는데 저 주기 아까우신지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잘못된 게 없어서 다 잘못된 게 있었으면 저 지금 천안하면 이제 호두 과자잖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이제 빵이냐 과자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부장님께는 좀 이따가 여쭤보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빵에 대한 개념은 개화기 때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빵이라 하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고 서민들, 백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좀 접하기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호두 빵이 아니고 호두 과자로 좀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빵이냐 과자냐라는 논란보다는 왜 처음에 과자라고 했을까를 더 주목했으면 좋겠고 뭐 큰 범주 안에서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식품과 관련된 법률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곡물을 이용해서 그 다른 부재를 넣어서 팽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이 과자가 되는 거고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거기에 부재 뭐 설탕이라든지 넣어서 팽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빵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호두과자 같은 경우도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 뭐 호두라든지 넣어가지고 팽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해봐야 그렇고 네. 이 대답은 우리 지부장님이 명쾌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 공정을 보면 밀가루나 곡물, 뭐 이렇게 계란, 유지 뭐 이런 걸 섞어서 거품을 올리거나 뭐 발효시키거나 발효시키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다 빵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는 뭐 카스테라도 들어가고 빵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는 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논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맛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예. 그렇죠. 빵빵데이에서 시작해서 뭐 호두 과자가 빵이냐 과자냐 여기까지 간 게 이게 다 이제 천안의 그 빵의 도시 그 이미지 브랜드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차근차근히 절차를 잘 밟아왔고 앞으로 어떤 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빵이냐 과자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뭐 잘 하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노력은 지금 이렇게 해왔듯이 꾸준히 지구인들이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역 농가의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최대한 연계를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종,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정말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네. 이 제과업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또 좀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른 업종에 비하면 피해가 좀 적은 편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한시적 영업, 뭐 이렇게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유입 인원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데는 폐업을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 업소 등록한 업소가 더 많습니다. 한 7, 뭐 이렇게 따져보면 몇 집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죄송스러운 거는 뭐 다른 업종들이죠. 아무래도 그 영업 시간 제한에서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자유스럽죠. 업종이 네, 맞습니다. 아니었나 네. 싶어요. 천안시 도시 브랜드를 빵의 이미지로 구축하겠다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네. 제과점 업계에 좀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홍보 마케팅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기술 개발이나 본인들의 역량 뭐 아니면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거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도 홍보는 하겠죠. 마케팅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홍보 마케팅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엄청
그 힘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천안이 앞으로 빵의 도시로 성장한다면 네. 제과제빵 업계로 진출하기 위한 청년들도 많이 몰릴 텐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짧은 단어로 얘기하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요. 좀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보통 제과점 같은 경우는 한 파트, 이게 뭐 오븐도 있고 성형 파트도 있고 뭐 케이크 파트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소화하려면 6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요. 예, 그거를 뭐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 투자 없이 뭐 잠깐 해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조금 더 고민했었으면 좋겠고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현재 제과제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바라는 점은 없으실까요? 2003년도에 처음에 빵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평균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었거든요. 12시간씩 이제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남아서 그냥 2시간씩 제 연습을 했었어요. 30일 2시간 하면 60시간이죠. 그 60시간을 일하는 12시간으로 나누면 5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일이 아니라 35일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1년을 해보니까 5일씩 1년 하니까 12개월 하면 6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개월이 아니라 14개월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2개월을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론 대표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부장으로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서 네. 빵을 만드는 셰프로서 꿈꾸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셰프가 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빵집을 만들고 싶다, 천안에서 어떤 빵집을 운영하고 싶다,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큰 건 없어요. 진짜 큰 건 없고요. 매일 뭐 같은 빵을 만들지만 매일 잘 만들었으면 예, 그래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생각의 유연성을 제일 많이 전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도 조금 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자님은 집에 가시면 뭐 하세요? 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뻔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씻고 휴대폰 좀 하고 가족들이랑 있고 그죠? 근데 이 질문을 조금만 틀어서 얘기하면 기자님은 퇴근하시고 그 시간을 어떤 가치와 바꾸세요? 라고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네. 오늘 혹시 방송 통해서 이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빵의 도시를요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전 회원뿐만이 아니라 농가분들도 시민들도 같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이렇게 빵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정착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녹화 초반에는 긴장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오늘 녹화 어떠셨어요? 지금도 떨려요. 지금 떨리고요. 말을 제대로 했나? 이 생각 들기도 하고요.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제 그 답을 드렸나? 이런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빵의 도시 막 이런 거 시에서 한다고 할 때 뭐 이런 행사를 관내에서 이제 주도해서 하나 이런 좀 걱정이 많이 컸거든요. 근데 오늘 녹화 전까지도 근데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보다도 우리 민간에서 네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느꼈고 많이 바쁘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매장으로 빵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도시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교통의 도시 천안도, 호국 충절의 도시 천안도, 병천순대와 호두과자의 명성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빵의 도시 천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